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구독자 60만 명의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님이 쓰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집값을 안정시켰는지 아시나요? 스웨덴은 복지국가인데 왜 최저임금이 없는지, 그리고 미얀마가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런 궁금증들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스트리아 빈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름답고 웅장한 석조 건물들 사이사이가 모두 텃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려 6만 개의 텃밭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닥치자 사람들은 누구의 땅이든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질서해 보이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정부는 아사자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 텃밭들이 의외로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이후에 나타난 오스트리아만의 독특한 주택 정책입니다. 오스트리아는 협동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정말 특별합니다. 조합원들이 실제로 삽과 망치를 들고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주택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단지 내 공공시설을 우선 건설한 다음에야 개인주택을 지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 2000시간 이상의 봉사가 필요했습니다. 2000시간이면 거의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이죠. 내 집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사회를 더 바른 방향, 행복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웨덴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인데 정말 놀랍게도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스웨덴 정부의 철학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한 사람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데 있어 급여와 노동 조건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없어요. 실업급여와 연금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따로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를 강조하지만 스웨덴은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복리후생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복리후생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스웨덴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고 부의 상속을 차단해서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도록 만드는 나라로 유명했던 스웨덴이 1997년부터 시작해서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를 모두 폐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프리카 말리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황무지 같은 땅에 백색 수소가 발견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백색 수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수소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와는 다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한때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의 셰일 개발지는 평지에 있어서 장비 접근이 쉽고 지질 구조도 단순합니다. 반면 중국 스촨성의 셰일은 경사지에 있어서 개발이 어렵고 오랜 시간 습곡 작용을 통해 지질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노하우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쿠바 하면 설탕과 시가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쿠바가 실제로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니켈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쿠바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가 사실은 히토류를 비롯한 각종 광물 자원의 보고라는 걸 아시나요? 어떤 분석가들은 이것이 러시아 침공의 배경 중 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정말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냉전 시대 때조차 서방 각국에서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원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인도의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기존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피라미드 형태일 때는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육아, 학교 등을 지원하는 데 급급해서 경제 발전에 쓸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형태가 되면 노동 인구는 증가하는데 돈이 나가는 아래도 위도 줄어드니까 본격적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 소비 수준 향상, 고등교육 등의 여력이 생깁니다. 드디어 인도는 인구 배당 효과를 기대해 볼 상황이 된 거죠. 미국 플로리다는 어떨까요? 은퇴자들의 도시로 각광받으며 최근 노인, 이주민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인구가 급증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중국의 물 부족 문제를 보면 농업에서 30% 수확량이 줄어드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22년 가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확량이 33%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만약 중국에 발생한다면 세계 옥수수 거래량의 20%, 세계 밀 거래량의 13%를 다른 곳에서 새로 끌어와야 합니다. 호주의 산불은 또 어떨까요? 우리나라 산불은 대개 담배꽁초나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실화가 많은데 거대한 면적의 호주나 미국은 종종 산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때문에 메마른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자연적으로 발화되고 마른 잎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빠른 속도로 번져갑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최준영 박사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타고난 지리적 환경과 자원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각자만의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만의 강점을 찾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책에는 제가 오늘 소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와 함께 면적, 인구, GDP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그래프도 있고 실감나는 사진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카자흐스탄은 어떻게 광활한 땅에 적은 인구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노르웨이 같은 부자 나라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동남아 최고 부국이었던 미얀마는 정확히 어떻게 몰락했는지, 캐나다는 왜 점점 가라앉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책은 2025년 9월 1일에 교보문고에서 출간되었고요. 역사문화, 세계문화사, 인문사회경제 장르의 304쪽짜리 책입니다. 특히 정책 관련 종사자나 기업, 경영진, 투자자분들, 그리고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했던 나라나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